안녕하세요. 캔들피규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그냥 두 글자 대출 이렇게 검색해보면 뉴스 섹션에는 대출이 안 돼서 혹은 대출금리 상승 때문에 난리도 아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대부업체 광고가 얼마나 많은지 스크롤을 해야 되는 수준이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려주는 검색 결과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대출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대출금리가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시면 하루만 지나도 금리가 올라간다고 할 정도로 시중에 지금 대출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시중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불과 2달 사이에 0.7%나 올라가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대출받은 사람이 도저히 불안해서 잠이 안 올 정도로 지금 가게가 느끼는 부담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1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만 있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나은 편인데, 근데 2금융권에 높은 금리로 주택담보 후순위 대출 추가로 받은 사람도 많고 신용대출 규모도 큰 사람도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빠르게 오르는 대출금리 속도가 향후에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으로 대출금리가 더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금리가 더 오를 거다 이야기는 많은데 왜 그런가 한번 보자 이거네요. 네.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지금의 대출금리가 향후에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지금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물가 상승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근 10년 만에 소비자 물가가 3.2%나 올랐다고 합니다. 휘발유 값은 이미 27%가 넘게 올랐고요. 계란값도 33%나 올라서 이미 사람들의 장바구니 생활 물가가 4.6%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수치 자체도 어찌 보면 통계를 잡을 때 최소화시켜서 낮게 잡은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전월세 상승분 같은 부동산 지표까지 제대로 반영해서 더욱 정확하게 집계하게 됐을 땐 사실 지금보다도 물가 상승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적어도 지금보다 1% 이상은 더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 말은 결국 지금 이 인플레이션 현상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려면 결국 금리 인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또 시중의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구조인 거죠.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고 그래서 돈의 가치가 오른다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생각해도 쉬울 것 같은데요. 금리를 돈의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더 피부에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의 가치가 높아질 땐 사용료가 오르는 거고 돈의 가치가 낮아질 때는 사용료가 낮은 거죠. 금리는 돈의 사용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채권 시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국채금리가 최근 들어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국채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많은 상태라 이자 더 쳐줘야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국채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가 2조 원을 더 풀어서 국채금리를 좀 진정시킨다고 대규모의 국채 매입까지 들어간 상황이에요. 국채를 발행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당장 수요를 늘려야 금리 오르는 거 잡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만큼 정부가 보기에도 국채 금리가 많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장지표 금리라고 할 수 있는 3년물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말은 결국 국채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시중의 대출금리 역시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참고적인 내용인데요. 국채 빚 때문에 2023년부터 우리나라가 내야 될 이자만 1년에 20조가 된다고 국회 예산처에서 현재 밝히고 있어요. 국채금리 상승이 지금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네요. 그리고 향후에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지금 시중의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시간이 갈수록 자금 조달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시중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그게 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은행들은 대표적으로 예대 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거두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예금하고 적금을 넣으면 은행들이 그 돈을 받아서 시중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출해주는 구조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은행들이 그런 예적금만으로는 시중에 그 많은 대출 수요를 다 채워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는데 부족한 돈들은 은행들이 또 별도로 은행채라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은행채를 발행해서 자기들이 내는 이자보다 더 높게 대출을 해주는 거네요. 네.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은행에서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는 이 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픽스 금리라고 시중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표시한 게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수치도 화면을 보시면 같이 높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시중은행들이 사람들한테 대출해줄 돈을 구하는데 점점 돈이 더 많이 드는 그런 시장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말은 곧 시중의 대출금리 역시도 같이 따라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가 잡으려고 국채금리 올라서 은행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서 이렇게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네요. 이제 두 가지 남았죠. 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미국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 이후로 미 연준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매달 미국 국채 800억 달러와 모기지 채권 400억 달러를 합쳐서 총 1200억 달러의 채권을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연준이 그 채권을 사준 돈들이 시장에 풀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미 연준이 이번 달 말부터 이렇게 사들이던 채권을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서 사들이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공식화한 겁니다. 이제 돈 푸는 규모를 줄일 거라고 공식화한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의 첫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7월 전후쯤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23년 이후에야 시작하겠다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 여름으로 앞당겨서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 횟수도 최소 2번 이상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요. 알려지기로는 당장 이번 11월 달에 금리를 한번 올릴 거고 그게 끝이 아니라 내년 1분기에 또 한번 올리고 내년 2, 3분기 중에도 다시 한번 올릴 걸로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내년까지 아무리 적어도 최소 3번 정도는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0.75%인데 내년 말에는 적어도 1.5%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 말은 결국 그만큼 대출금리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이유는 이거는 사실 부가적인 문제인데 환율 부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율이요? 네.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환율이 상승한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나라 원화와 비교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고 내년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달러 가치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어서 국내에 들어온 해외 자본이 빠져나갈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시장에서의 이런 해외 자본 유출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요구될 수 있고요. 이게 결국 시중의 대출금리 인상으로까지 연결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이유들이 많네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도 그렇고 채권 금리를 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국에서 예정된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환율 문제를 보더라도 금리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시장 상황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출금리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어백님.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단순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대출금리 5%에서 1% 올라 6% 되는 거랑 대출금리 1%에서 1% 올라 2%가 되는 건 똑같은 1% 오른 거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5%대 대출한 사람은 지금 내던 이자에서 이자 비용이 20%가 느는 거고요. 1%대 대출한 사람은 이자가 2배가 되는 겁니다. 저금리 때 빌린 대출이 이게 무서운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때 빌리는 돈은 이자 부담이 적으니까 금리가 높을 때보다 더 큰 규모로 돈을 빌리게 되는 게 특징이죠. 당연히 금리가 올랐을 때는 엄청난 타격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부채도 자산이긴 하지만 그 전제는 건전한 부채일 때 이야기죠. 그 부채를 유지하는 비용이 내 삶을 옥죄는 수준이라면 그건 절대 건전한 부채는 아닙니다. 부채를 통한 레버리지보다는 부채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너블대화 시간이었습니다.